책을 들으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채널인 홍삼 먹는 펭귄에서 28번째로 들려드릴 책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입니다. 요약본을 청취하시며 행복한 삶 영위하시길 빕니다. 이 책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십을 일터와 일터밖, 그리고 개인의 영역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터밖, 개인의 안정적인 삼각형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마법의 7스텝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다 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현명하고 건강한 파트너십을 든든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앨리스는 온갖 풍파를 겪으며 결국 영문도 모른 채 하트 여왕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간다. 잘못이라고는 시간 토끼를 따라가다 자신이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과 자신이 어디에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채셔캣이 이끄는 대로 아무 길이나 갔다는 것뿐이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서로 다른 기술들이 쉽게 융합해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탄생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것에는 기존의 상식이나 성공 방정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만들던 기업이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야 하고 하드웨어 업체들도 서비스를 파는 기업이 되어야 살아남는다. 어떤 사람은 수일이 걸리는 일도 AI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옆자리 동료는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다. 세계은행의 지식경영 책임자를 지낸 스티븐 데닝은 자신의 책 애자일,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의 비밀에서 향후 5년간 상장 기업의 3분의 1이 상장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의 톱다운 방식, 연공 서열 등을 고수하며 직원과 고객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는 직원들, 제 꿈은 회사에서 5년 정도 많이 배우고 성장한 후에 제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회사 안에서의 승진 경쟁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각종 온라인 러닝 플랫폼에는 유튜브로 돈 버는 법, 블로그로 돈 버는 법, 아마존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돈 버는 법, 1인 기업 운영법 등에 관한 영상이 넘쳐난다. 모두 답답한 직장 생활을 벗어나 자유로운 수입원을 창출한 성공 사례와 노하우들이다. 난 6시 이후에는 일 안 할 거야. 승진 같은 건 상관없어라는 의미가 아니다. 회사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과 저녁을 먹거나 회식을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하고 싶은 공부나 운동, 취미 활동과 자기개발에 시간을 쏟고 싶은 것이다. 결혼도 출산도 모두 선택 사항일 뿐 오로지 자신만 책임지면 된다. 이들이 자신들의 무기인 디지털 활용 능력을 앞세워 스타트업을 만들거나 개인 사업자가 되어 정체된 시장을 빠르게 혁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회사의 존폐와 동료와의 경쟁에 인생 전부를 걸기에는 아는 게 너무 많다.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 혁신 대열에 적극적으로 끼지도 못하고 구체제에 발을 붙이고는 있으나 하루하루 불안하고 공허한 수많은 일반인들이다. 어렵게 기존 체제나 조직에 적응한다고 해도 40세 이후에도 나를 계속 고용하거나 채용하려는 곳이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능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고민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젊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갈 곳 없이 어떻게 해서든 기존 조직에 붙어 있으려는 젖은 낙엽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조직 안에서도 스스로 혁신할 수 있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와 기회가 있다면 굳이 외부에서 기회를 찾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고 할 것이다. 퇴직을 하더라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또 다른 기회를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들의 성장은 관심도 없고 답답한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에만 연연하면 결국 조직에서 붙잡고 싶은 능력 있는 핵심 인력부터 떠나게 된다. 혁신이나 성장의 기회가 적은 조직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파트너십 제1원칙,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라. 절망의 순간이 바로 비전을 고민할 기회. 앞만 보고 열심히 내달려야 하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나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란 쉽지 않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이 이런 기회를 선물했다. 빠르게 흘러가던 모든 것이 멈추고 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 것이다.
뒤돌아보니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인생 중반에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크나큰 축복이었다. 그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어디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만 내달렸다. 목표가 주어지면 달성하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하지만 갑자기 목표물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끝없는 안개 속에 혼자 남겨졌다. 그제야 나는 내 삶의 목적도 없이 그저 채셔켓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살아왔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내 삶의 목적과 원칙을 세울 때 보이는 나의 비전 인생 상반기에는 일하지 않는 나를 상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일은 내 삶의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10살 어린 후배를 매니저로 모셔야 하는 상황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 모든 것을 놓고 싶었다. 내 일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했다. 고생스럽고 힘든데도 왜 나는 일을 해야 하는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지혜를 얻고자 책을 찾아 읽었다. 긴 시간 동안 깊은 성찰을 거친 끝에 일을 하며 계속 나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님을 깨달았다. 이를 업으로 승화시킬 때 일은 나를 넘어 사회에까지 사랑을 전달하는 숭고한 무엇이다. 내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웃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고생이 바로 행복이다. 나는 내 업을 통해 나와 이웃이 행복해지는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이에 따라 내 정체성이 흔들리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일을 준 사람이나 조직이 되어버린다. 내 삶인데도 눈치를 보며 살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이 나를 버리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다. 업은 다르다. 일 너머에 있는 본질이다. 업이란 내가 일을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답이다. 이를 통해 나는 회사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는 또한 세상, 고객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업을 잘 수립하면 내 인생의 목표도 수월하게 정립된다. 일이 바뀌거나 혹은 없어져도 내 업, 내 인생의 목적, 나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내 일의 본질인가? 내가 회사에 제공하는 가치가 이것밖에 없는 것일까? 이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수많은 일 중에 내가 정말 행복하고 열정을 쏟는 일은 무엇인가? 회사는 내 일을 통해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 수많은 질문과 고민 끝에 내 일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나의 비전은 급격한 디지털 혁신으로 혼란스러운 미래에도 사람들이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로 귀결되었다. 이렇게 일을 업의 수준으로 높이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생겨났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무 위에 채셔켓이 나에게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음은 내 삶의 원칙을 세워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민하게 관찰해봐야 했다. 우선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했다. 싫어하는 것들을 끊고 나니 시간과 여유가 생겼다. 자연스럽게 그 공백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나갔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산과 바다 등 자연을 사랑하고 등산, 자전거 타기, 산책 등 몸을 움직일 때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 삶의 원칙을 세울 수 있었다. 바로 나다움을 잃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나다움을 잃고 시류에 흔들리거나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 마음의 병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어렵더라도 나답지 않은 것에는 아니요를,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내를 외치는 삶을 살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내 삶의 목적과 원칙이 세워지자 드디어 안개처럼 흐릿했던 시야가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면의 관찰과 깊은 사유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 상황은 똑같은데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10살 어린 라나도 다르게 보였다. 그녀의 훌륭한 인성과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리더십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파악하면서 알게 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녀가 멋지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마찬가지로 그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알 수 있었다. 드디어 나를 한 차원 더 성장시키는 성숙한 파트너십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멋진 파트너십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파트너십 제2원칙, 상호 호혜의 원칙. 상호 호혜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 10살 어린 나나가 매니저가 되고 많은 팀원들이 떠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던 나의 내면은 새로운 비전과 함께 편안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 나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일은 내가 업을 이루고 비전을 실현하는데 매우 소중한 요소였다.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니 내가 하는 인플루언서 매니징도 매우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다. 놀라운 것은 회사와 동료들이 내 성장의 파트너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회사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곳, 동료는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훌륭한 성장 플랫폼으로 여겨졌다. 물론 사티아 회장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성과 평가 지표도 이러한 변화에 불을 지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내 성과만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성과는 신경 쓰지 않던 관행도 완전히 버려야 했다. 이제 다른 사람, 타 부서의 성공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일과 아이디어, 노력을 활용해 내 성과를 올릴 수 있어야 했다. 일을 하면서 나의 영향력을 늘 고민해야 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을 내 비전으로 삼고 있었기에 딜리파를 성장시켜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딜리파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파트너십 제1원칙은 서로의 비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딜리파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이해하고 그에게 숨겨진 달란트를 찾아주기 위한 여정을 떠나야 했다. 그것이 내가 딜리파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었다. 파트너십 제2원칙인 상호 호혜의 원칙은 내가 상대방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상대방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딜리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가 성장할 수 있는 혜택을 먼저 제공하기로 했다. 사람은 누구나 숨겨진 자신만의 달란트가 있음을 믿는다. 누군가 찾아내 주길 기다리는 숨겨진 보석처럼 말이다. 상호 호혜의 원칙을 이루기 위해 딜리파가 숨겨놓은 보석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파트너십 제3원칙, 코칭하고 피드백을 나눠라. 기존의 비즈니스 미팅처럼 딱딱하게 진행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을 전달했다. 조금씩 틀이 잡혀갔고 그가 중구난방 제안하던 아이디어들도 비즈니스의 큰 틀과 맥락 안에서 새롭게 정리하는 방법을 터득해갔다. 무엇보다 이 시간 동안 나는 그의 내밀한 아픔과 두려움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오랜 기간 아내의 히스테리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IT 업계의 고위직인 그의 아내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집에와서 그대로 폭발시키는 습관을 고치려 들지 않았다. 딜리파는 아들 때문에 오랜 기간 참고 지내다 최근에서야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었다. 내가 할 일은 그의 고통을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것밖에 없었다. 나 또한 딜리파의 성장이 감사했다. 이 과정에서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내가 세운 비전과 파트너십의 힘을 완벽하게 실현해 볼 수 있었던 훌륭한 테스트베드였던 셈이다. 회사와 나, 상사와 나, 팀원과 팀장인 나도 서로의 성장을 돕는 멋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무한대의 성장 루프 딜리파와의 파트너십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쌓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지평을 열어주었다. 파트너십 제4원칙, 촘촘하고 빈틈없이 세계를 촘촘히 연결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강력한 성공 요소는 기술이 아니다. 다만 그동안 사용자들과의 파트너십을 외면해왔다.
사용자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오픈소스를 키워갈 때 이대 회장 스티브 발머는 그들을 암덩이라고 하며 윈도우의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배타적인 전략을 써왔다. 하지만 사티아 회장 이후에 이런 전략은 완전히 폐기하고 고객과 사용자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대대적인 전략 수정을 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과 사용자가 사랑하는 서비스라면 경쟁사라도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아이폰, 맥과 같은 경쟁사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리눅스, 오픈스택과 같은 오픈소스와도 사용자 경험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러한 전략 변화가 오랜 부진을 털어내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급격한 변화의 핵심에는 모든 것과의 융합이 있다. 모든 것이 융합되어 완전히 다른 것이 재창조되는 시대이다. 일터와 나의 성장을 분리한 사람과 일터에서의 성장을 적극 활용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을 적극적인 파트너로 생각하며 나와 우리를 성장시키는 파트너십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만이 변화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부진해서 성장시키고 명퇴를 걱정하던 중년의 나를 행복한 성장으로 이끈 파트너십의 원칙들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행복한 성장에도 기여하길 기원한다. 이 책을 계기로 타업계까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넓히기 시작했다. 우선 페이스북에 친구를 넓혀나갔다. 하지만 무작정 넓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친구와 공통친구가 적어도 100명 정도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했다. 강연이나 미팅 등을 통해 나와 오프라인에서 대면한 적이 있는 사람도 친구로 추가했다. 이외에도 어떠한 형태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긍정적인 형태로 나누는 커뮤니티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맺은 친구들을 꾸준히 관리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포스팅을 자주 올리는 사람, 다른 사람의 포스팅에 이해 없는 댓글을 다는 사람, 의견이 너무 편파적이어서 어떠한 협의도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은 친구 관계를 끊고 어떤 경우에는 차단까지 불사했다. 양질의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네트워크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나에게 있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의 비전은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미래에도 사람들이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일과도 연결되는 비전이지만 회사를 떠난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내 업의 방향이다. 나를 키워줄 누군가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저를 위해 뽕짝소녀라는 곡을 작곡했는데요. 열심히 조사한 끝에 네이버에서 지원받아 곡을 만들고 원투엔터테인먼트에서 투자를 받아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기존 시스템의 도움 없이도 자신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자매는 여러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남들이 모두 진출한 유튜브는 아무래도 경쟁이 너무 심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았어요. 저희와 비슷한 컨셉의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조사하고 시장 분석을 했더니 틱톡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한 자매는 4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키세요.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꿈, 성취하고 싶은 욕망은 그 어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죠. 누군가 나를 선택해주지 않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를 키워나가세요. 최근 카카오에서 론칭한 서비스 카카오 프로젝트 100을 들어봤거나 사용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 100일을 꾸준히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작은 성취를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다. 실제 서비스를 보면 만보 걷기, 명심보감 따라쓰기, 하루 한 장 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프로젝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함께할 이들을 모집하며 진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처음 기획한 사람이 바로 백영선 대표이다. 전혀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일으키는 시너지가 의외로 크더라고요. 낯선 만남이 삶을 확장하고 새로운 자극이 에너지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장에서 위아래로 치이다 자신을 환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영향력,
두 가지 지표로 직원들을 평가한다. 우리 팀은 두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탁월한 기술 커뮤니티 리더를 찾아 MVP나 아워디리저널 디렉터와 같은 상을 준다. 성장 마인드셋으로 늘 배우고 다른 사람이나 기술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기여하여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야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하는 인재상에 가장 부합한다. 그녀의 파트너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며 우리 사회 이곳저곳을 저마다의 개성은 살리면서도 함께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는 시대가 정말로 그려지지 않는가? 100세 시대를 걱정만 하지 말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 무궁무진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활력의 시대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50명이 넘는 직원을 이끄는 여성 대표이면서 동시에 대전 지역의 독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일터 박 커뮤니티를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는 최은경 대표와 강신철 교수도 빼놓을 수 없다. 자비를 털어서라도 지식인들의 성장 네트워크인 세통사를 꾸리고 있는 이순석 박사.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을 내려놓고 공공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커뮤니티 매핑을 전파하고 있는 임완수 박사 등 많은 분들이 일터 박 파트너십을 꾸려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밝히기 위해 애쓰고 있다.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다. 그러한 성장 마인드셋을 나누고 북도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일터 박 파트너십이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낼지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와 내 주변,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파트너십으로 가능한 것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빌 게이츠의 성장 과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우고 운영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가족을 통해 어떻게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가는지 등 흥미진진한 일대기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릴 적 뛰어난 수학 실력과 타고난 승부욕으로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이었다. 하지만 시애틀 지역 커뮤니티의 명사로 활약 중이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인 빌 게이츠가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성을 갖추지 못하자 상담까지 받게 할 정도로 관계 맺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다. 경쟁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냉혈한 대기업 회장에서 자선활동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그의 아내 멜린다 또한 그를 컴퓨터의 세계에서 사람이 사는 세계로 인도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끌어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내면의 성장을 이끌도록 돕는 친밀한 관계의 힘이 한 사람의 일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꾸준하게 버텨내는 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다 한들 부자가 되기 어렵다. 성공을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성공 전략을 습득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나 또한 고시원에서 월급 50만 원으로 생활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자기계발서와 강의가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공 전략도 말콤 글래드웰이 말한 1만 시간의 법칙,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습, 즉 몸에 벨 정도의 시간을 버티는 힘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무엇이든 빠르게 얻고 습득하는데 익숙한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은 결국 현명하게 버티는 힘이다. 그런데 그것 아는가? 아무리 강하고 유능한 사람도 홀로 고통과 공포 혹은 좌절의 시간을 버텨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들로 내 주변을 채워야 긴 어둠의 터널을 현명하게 지날 수 있다. 특히 내가 가장 힘들고 고독할 때 가까이에서 변함없이 지지해줄 가족을 제1파트너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만든 회사인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나락에 떨어져 좌절하던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가족이었다. 스티브 잡스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위인들이 가족의 지지가 없었다면 험난한 여정을 버텨내고 마침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인들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거나 혹은 큰 뜻을 품고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나이를 조사해보면 대부분 50대 이후이며 심지어 60대 이후도 많다.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철학자, 과학자인 괴테의 작품들은 대부분 60대에 쓰여졌다. 프랑스의 대표 작가 빅토르 위고 역시 60대에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을 발표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도 뛰어난 학문적인 성과는 오랜 세월 성장시켜온 인격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방사선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퀴리 부인도 남편과 2딸의 정서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위대한 발견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읽어내려간 책들과 강좌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기회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고 더 좋은 회사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7스텝도 타인과 협력하여 자신과 공동체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기본 질문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순서가 의미 있는 것도 아니다. 스텝 1. 나를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계 기업은 서구 사회가 중시하는 교육 철학의 근간이 되는 개인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인재를 바라보고 육성한다. 우리 사회는 나보다는 우리가 우선시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는 나라는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덕목이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다시 나를 찾는 일이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는 수많은 교육 자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만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커리어는 자신의 목표에 맞게 자신이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트레이닝은 자신이 가고 싶은 삶의 여정을 묻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두 비슷한 꿈을 꾸었다면 개인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각자 이루고 싶은 목표와 그 길을 가는 방법도 저마다 다르다. 회사는 개인의 각기 다른 목표가 회사의 목표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야만 시장의 다양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잘 개발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연속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질문이 많지만 그대로 옮겨보았다. 1. 유어 비과일. 일의 목적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고 있나요? 2. 아이디얼 프로페셔널 셀프. 이상적인 모습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가요? 3. 탑 스트렝스스. 자신의 강점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4. 디자이어드 스트렝스스. 미래 비전 미래에 무엇을 더 잘하기를 원하나요? 5. 커리어 골즈. 커리어 목표 짧은 혹은 긴 기간 동안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6. 커런트 자브 앤드롤. 현재의 업무 지금 맡은 업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7. 코어 베류즈. 핵심 가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8. 롤 모델즈. 롤모델 가장 선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9. 컨트러뷰션즈. 기여 부분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0. 리미츠 앤드 바운더리즈. 한계와 경계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도 3에서 5년 주기로 새로운 역할을 맡을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한다. 앞으로 국내 기업도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항상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개인 브랜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이어졌다. 첫 질문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 How others see you? 이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해야 한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면 당장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피드백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트레이닝 진행자는 개인 브랜드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강조했다. 당신의 개인 브랜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로 결정된다. Your personal brand is how you show up and how others see you. 당신의 개인 브랜드는 당신의 커리어를 찾아가는 것을 돕는다. 하지만 그것은 관리되어야 할 영역이다. Your personal brand can help to support you in navigating your career, but it needs to be managed. 연예인만 브랜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다음은 나라는 브랜드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다. 나라는 브랜드 만들기.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의 평판은 어떤가요? 조직에 제공하는 당신의 고유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매일 회사에 일하러 올 때 얼마나 진실한가요? 당신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나요? 당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모니터링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가요? 당신의 브랜드는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소통하나요? 위의 질문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나라는 브랜드에 대해 써 내려가는 시간이 주어진다. 나의 강점, 나의 기여도, 혹은 나의 가치가 얼마나 고유한지, 누가 혜택을 받는지 등을 써야 한다. 나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진솔하고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적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스텝 2. 내 인생의 비전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회사에서 배운 코칭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말이다. 이처럼 삶의 비전은 처음부터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의 저 뒤편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없이 많은 질문 끝에 겨우 찾을 수 있다. 수많은 질문을 거쳐서 궁극적인 목적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확실한 자신만의 기준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기회가 와도 이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놓치기 쉽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도록, 즉 그들의 성공에 기여해야 비전이 달성된다. 스텝 3. 행복한 삶의 5가지 범주를 이해하고 관리한다. 신이 인간에게 준 놀라운 일상의 축복을 깨닫는 순간에 행복이 있다. 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행복의 씨앗을 선물한다. 그러나 일상의 행복을 알아채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행복을 감지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곳이 실체도 개념도 모호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아이처럼 순수하고 편안해야 일상의 행복을 오롯이 감지할 수 있다. 마음이 불행한데 무슨 석양이, 구름이 의미 있게 와 닿겠는가. 결국 내 마음을 잘 제어하면 매 순간의 일상이 행복하고 똑같은 상황도 지옥처럼 변할 수 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5가지 범주가 있다. 목적 있는 삶, 더불어 사는 삶, 주체적인 삶, 건강한 삶, 그리고 자유로운 삶이다. 삶의 5가지 범주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다면 대체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만 심각한 불균형을 이룬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먼저 목적 있는 삶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비전의 방향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태도와 구체적인 목표 등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삶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일평생 만들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가족이나 이웃, 동료와 같은 인간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는 일이나 커리어, 비즈니스와 같은 나의 쓸모를 만들고 가꾸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운동이나 식습관, 수면의 질 향상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가? 삶의 5가지 범주 중 어느 하나라도 심각하게 부족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운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혹은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닌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라면 어떨까? 삶의 목적을 모르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또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커리어나 역량 없이 누군가에게 일평생 의존해야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평생 가꾸어 가야 할 삶의 행복은 삶의 5가지 범주를 이해하고 어느 하나도 지나치게 부족함 없이 관리하는 데 있다. 하지만 삶의 5가지 범주 중 어느 하나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 스텝 4. 현재 내 삶에서 파트너십이 필요한 영역을 정의한다. 앞에서 나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전의 방향을 확인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의 5가지 범주를 이해하고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4단계에서는 현재 내 삶에 필요한 파트너십의 영역을 파악해야 한다.
일상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근심과 걱정거리 없는 평안한 마음이 필수 요소라고 했다. 현재 내 마음의 걱정거리를 따라가면 내 삶에 필요한 파트너십의 영역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걱정거리가 삶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분류하고 기록해보기 바란다.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거리는 삶의 주기에 따라, 어떤 사건에 따라, 그리고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다. 걱정거리를 피하거나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낄 수 있다. 스텝 5. 각 분야에서 필요한 파트너를 찾는다. 이제 드디어 파트너를 찾아 나설 단계가 되었다. 지금까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왔다면 현재 자신의 삶에서 어떤 영역이 고민거리이며 파트너십을 맺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특히 파트너십은 나 이외의 타인이 개입되어야 하므로 파트너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실행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파트너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일까? 나의 걱정거리들을 예로 들어서 함께 생각해보자. 모든 사람은 자신을 극복하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피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공부를 해나가며 타인과 적절한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파트너를 찾을 때도 꼭 기존에 알고 있던 관계로만 좁힐 필요는 없다. 기존의 파트너십이 원하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시야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을 수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도 있다. 혹은 소셜미디어나 다른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필요한 분야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스텝 6. 내가 기여할 부분을 찾아서 적극 나눈다. 나와 상대방이 얻는 혜택이 동등하게 합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내가 제공할 것이 무엇이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의되어야 한다. 내가 경제적 이득을 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파트너십은 비즈니스가 아닌 장기적인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파트너십의 혜택은 서로의 성장이다. 성장이라는 것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성장의 개념도 함께 의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것을 대화로 풀어나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을 볼 수 있다. 우미영,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가 기여할 부분을 잘 정의하고 결과물도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소영,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적게 기여하면서 결과물은 많이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미영, 네, 여기에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이 결정됩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내가 아무리 공정하게 나눈다고 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소영,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런 경험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서상 정확히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좀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우미영,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5로 나누어야 할 때 일부러 4, 6을 제안합니다. 기여해야 하는 부분은 제가 6이고 상대방이 4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결과물은 상대방이 6, 제가 4를 가지는 것이지요. 이소영, 자신이 항상 손해보는 위치에서 제안하는 것이네요. 우미영, 맞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위치를 제안해야 상대방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매우 큰 인사이트를 주었다. 내가 손해보는 위치를 제안해야 상대방은 공정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꼭 비즈니스 관계뿐만이 아니다. 일터에서 리더에 오른 사람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부부, 그리고 일터 안팎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더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다. 당장은 손해보는 듯이 보여도 긴 관점에서 보면 기버기버가 성공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특히 요즘과 가치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서로 연결되어 협업하고 팀으로 일할 때는 이러한 기버의 성공 공식이 더욱 극명해진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기버로 일하는 사람과 테이커로 일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성과를 평가하고 연봉 인상이나 승진 등으로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할 때 능력이나 재능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지만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 평가 방식처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한다. 파트너십을 맺을 때도 이러한 기버의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좀 더 베푼다는 생각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평소 나의 지론을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 바로 사람을 돕는 것이 저축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내가 언제 받을지 굳이 따지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자세이다. 타인을 위해 나의 재능과 능력을 제공하려는 마음가짐은 필연적으로 성장을 위한 학습으로 이끈다. 타인을 돕기 위해 공부하게 되고 공부한 것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스텝 7. 코칭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한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아무리 심사숙고하여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도 이 세상에 영원히 완벽한 것이란 없다. 비즈니스 환경과 같이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코칭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파트너십을 맺을 때 아예 처음부터 코칭과 피드백의 절차와 과정을 함께 합의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코칭과 피드백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가 정기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토론하는 가족회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때 혹은 의견이 불일치할 때 가장 어렵다. 회사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1스텝부터 7스텝까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쉽지 않은 길을 따라온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에 답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은 항상 크고 작은 위기를 겪게 마련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서도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은 내가 만든 관계의 힘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단단한 파트너십으로 우리 모두 이번 위기도 또 앞으로 오게 될 위기도 힘차게 이겨내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